안녕하세요. 문학과 켈리 강사 박은진입니다. 벌써 5번째 강의가 시작되었는데요. 저희가 처음부터 성긋기,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을 구성하는 부분, 그 다음에 변형이 되는 것, 그리고 짧은 문장까지 그 구도를 잡는 것까지 간단하게 앞 시간에 저희가 이제 배워봤어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캘리그래피의 기본적인 구도는 이제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만큼 배웠다고 해서 내가 글씨를 당장에 잘 쓰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서 조화롭게 잘 만들어 가는지, 그리고 나만의 그 글씨체나 그다음에 그 작품 부분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조금씩 다듬는 과정을 배워갈 거예요. 문장의 구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한번 잡아보고,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긴 문장,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적어 나가야 할 시 부분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그것을 잘 조화롭게 만든다는 부분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짧은 문장 쓰는 부분, 그리고 열을 맞춰서 2열, 3열, 4열까지 구도를 잡는 부분을 좀 배워봤잖아요. 물론 구도 잡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글들을 어떤 식으로 다른 글과 매치시키고 활용을 또 응용을 해야 할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저희가 그 문장의 구도를 잡는 것은 매 수업 시간마다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면 할수록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씨를 여러 번, 그리고 각기 다른 각도의 그 구도를 잡아서 글씨를 적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문장의 형식을 이제 다 익힌다 하더라도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글씨를 쓸 때 이제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줄여 나가야 할지 그 부분부터 먼저 짚어 드릴게요. 잘못된 표현을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이제 교재에서도 나왔지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초성 그 앞 시간에 초중종성 강조하는 부분에 대한 글을 썼을 때 초성을 강조할 때 뭐 산이라는 글자를 한번 써 볼게요. 산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초성을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뭐 비슷하게. 근데 이 산이라는 글자가 이 글자 하나를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는 조화롭게 맞춰 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산에서 첫 획의 획이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짧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죠. 이렇게. 전 이것보다도 조금 더 짧았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줄여가는 방법이죠. 이렇게. 사실 첫 획을 좀 강조를 해서 표현을 했지만, 처음에 썼던 초중종성의 시옷보단 이쪽 산이 좀 더 조화롭게 보입니다. 균형감 있고 안정적인 글씨로 보이죠. 물론 지금 봤을 때 얘도 초성을 강조했고 얘도 초성을 강조했고 얘도 초성을 강조했어요. 그렇지만 세 가지 글씨 중에 가장 안정적인 구도를 보이는 것은 좀 짧지만 이렇게 쓰는 산자로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획을 너무 많이 뺀다고 해서 좋은 획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좀 산을 강조하고 싶어서 첫 획을 좀 과하게 빼고 싶다 하더라도 볼게요. 조금 더 굵게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굵게 획을 길게 빼서 쓰시는 분이 계시고, 또
이렇게 쓰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내가 산이라는 글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획을 굵고 길게 빼서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 획들은 조금 과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과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굵다 하더라도 굵으면서 짧게 들어가는 것도 얘를 강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죠.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이런 부분을 조심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시면 글씨를 쓸 때 조금 잘못된 표현들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른 글자를 한번 볼까요? 별이라는 글자를 한번 볼게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어디 수업을 갔더니 이 별이라는 글자는 되게 괜찮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보기에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이 부분이 줄 수 있는 조금 좀 고쳐야 하는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쪽에도 보시면 마지막 그 받침의 종성만 크게 좀 강조를 한 부분이죠. 이제 저희는 이 세 가지 부분을 좀 조화롭게 맞춰 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적었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별이라는 글자를 넣고 예를 들어서 옆에 뭐 별 보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작은 글씨들이 뭐 이렇게 좀 조화롭게 작은 글씨들이 두두둑 쭉쭉쭉 이렇게 만약에 적혀 있는 상황이면 이 전체적인 구도를 봤을 때 여기는 큰 자잘한 글이고 여기 전체가 뭐 제목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단어 하나로 봤을 때는 조금 수정했으면 좋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앞 시간에 그 구도를 봤을 때 글자 하나에도 이런 구도보다는 이런 구도가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느낌의 별이라 하더라도 별, 비읍을, 초성을 중간으로 맞추고 여기도 너무 길지 않게 이렇게 수정을 하면 처음에 썼던 이 별 모양보다 이 별이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냥 보시기에도 이 별보다는 이 별이 조금 더 구도적으로 조금 조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별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하려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구조죠. 우리 구도를 잡는 그 방법이 하나지만 세로 구도로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초중동성을 다른 구도로 잡았을 때 좀 작게 좀 널찍하게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가로로 이렇게 맞춰도 하나의 글자로 봤을 때는 괜찮은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글자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구도의 글씨를 만들어 가는 게 아무래도 이제 좀 더 괜찮은 글씨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짚어드리고 할게요. 꽃보다 당신이라는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교재에 있는 대로 조금 맞춰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좀 못 쓴 글씨는 같은데 뭐가 잘못됐는지 혹시 알 수 있으실까요? 좀 비슷하게 쓰려고 했는데 조금 다르죠? 설명드릴게요. 꽃이라는 글자를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글자는 색이 정확하게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재에 봤을 때는 교재의 꽃이 이 획이 조금 약하게 빠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꽃이라는 글자가 꽃이 아니라 이렇게 꾸에 지읒이 있는 느낌이 들 수 있겠다라는 표현으로 제가 이렇게 좀 잘못 적어 본 건데 지금 조금 다르게 나왔죠. 그렇죠? 이 말씀은 필요한 획이 잘 안 보일 때 글자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다른 의미로 다른 글자를 한번 제가 적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드릴게요. 이 세 개 글자는 다 다릅니다. 어떤 걸까요? 불. 네, 붓이에요. 붓. 뒤끝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런 획들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정확하게 어떤 글자가 되는 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리을 같은 경우에도 디귿을 흘려 적으면 이런 느낌이 나요. 근데 불이라는 글자를 적으려고 하는데 리을을 조금 애매하게 이렇게가 아니라 붙여서 이렇게 적는다면 이게 디귿인지 리을인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획이 정확하게 빠지지 않으면 그 글자의 의미를 확실하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획들을 정확하게 적어주시는 게 제일 좋고, 저는 제가 수업할 때 항상 조심해라고 하는 게, 이 꽃에도 치읓과 이 모음이 서로 붙지 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웬만하면 꽃을 적을 때도 이렇게 여기 획도 정확하게 빼고, 그 다음에 치읓도 적을 때 여기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는 거는 상관없으세요. 치읓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처럼
여기 공간이 띄워져야 이게 정확하게 치읓에 있는 그 머리 글자인지 아니면 붙어 있는 글자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실 이제 우리가 붓펜을 쓰다 보면 붓펜이 내가 쓰고 있는 펜하고 다른 성질이기 때문에 이런 그 획들이 정확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의도치 않는 그 획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혹은 내가 필요한 획을 못 적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를 예쁘고 획을 길게 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는 것은 좋으나 획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글자의 의미가 없어진다, 퇴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글씨를 쓰실 때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 실획과 허획을 잘 구분해서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도하게 획을 길게 뺀다든지 불필요한 획들을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굵게 적는 행위는 사실 전체적인 작품을 봤을 때 조금 부조화롭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은 우리가 글씨를 딱 적어놨을 때도 그림과 같이 그림이 예쁘면 저 그림 너무 멋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글씨도 마찬가지예요. 글씨도 봤을 때 저 그림, 저 글씨는 되게 잘 쓴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조화롭게 표현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럼 글씨 쓸 때 그런 부분을 조금씩 주의하면서 글씨를 적으시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문장의 구도를 이제 조금 더 다른 형식으로 풀어 나갈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 앞에 내 삶의 최고는 당신입니다라는 글귀를 썼을 때도 2열을 하든 3열을 하든 이 구도를 잡을 때 열의 글씨를 보세요. 이렇게 3열을 잡는다고 예를 들었을 때 중간쯤 요렇게 맞춰서 글의 안정적인 구도를 잡아봤어요. 제일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하실 수가 있고 글씨의 구도는 내가 만드는 거에 따라서 또 다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으로 안정적인 구도를 잡는다면 글씨를 이렇게 위쪽으로 붙일 수도 있고요. 구도를 이런 식으로 열을 맞춰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아래쪽을 맞춰서 빌딩 모양처럼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글의 구도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글귀를 하나 정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내게 가장 소중한 당신이라는 글자를 3가지 구도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기본, 열 없이 구도 없이 그냥 적을게요. 네 개 가자. 먼저 우리가 이제 중간 배열로 이렇게 한번 잡아서 적어볼게요. 그럼 열은 어떻게 맞출까요? 4개 가장
소중한 당신. 내게 가장 소중한 당신. 이렇게 맞출까요? 당신이란 글자를 조금만 강화시킬게요. 글씨를 크게 하실 때도 기존에 있는 옆에 있는 글씨들보다 조금 더 키우셔도 되고요. 내가 만약에 작품의 그 자리, 그 다음에 종이의 위치에 따라서 좀 더 크게 표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조금 익숙해지시면 판본체 부분을 조금 변형을 넣든지 각도를 바꿔서 글씨체 모양을 바꾸게 된다면 작은 글씨는 좀 담백하게 판본체 형식으로 적으시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들을 조금 더 획을 길게 뺀다든지 각도를 좀 다르게 해서 다른 글씨체로 표현을 하셔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중간 구도로 이렇게 잘 배열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위쪽으로 한번 붙여볼까요? 그러면 그 획의 열은 일단 2열 정도로 맞추고 이렇게 위쪽으로 글씨를 붙여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나올지. 위를 맞춰볼까요? 맞춰볼게요. 보시면 위쪽으로 그 획을 맞춘 느낌이 나요. 이때는 받침이 없는 것은 조금 짧게 그리고 받침이 있는 글귀는 좀 길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구도를 맞춰 주시는데 가령 이렇게 받침이 없는 글자가 연속해서 나올 때는 획을 가지고 길이를 조절해서 좀 구도를 맞춰 주셔도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같은 획의 그 이제 일정한 획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된다고 하시면 똑같은 획을 똑같은 길이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재미가 없고 좀 단조로운 느낌의 표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4개 각가지 획들이 하나, 둘, 셋, 넷, 5획이 일직선으로 나오잖아요. 이때는 조금 짧고 굵게, 그 다음에 짧고 얇게, 그 다음에 얇고 길게, 굵고 이렇게 짧게 이런 식으로 굵고 짧게 굵고 짧게 뭐 길게 약하게 길게 약하게 이런 식으로 좀 조화를 맞춰 가지고 획들을 표현을 하시면 좀 더 재밌는 표현이 나오세요. 그러면 가운데 구도로 맞췄을 때랑 또 위쪽 구도를 맞췄을 때랑 좀 느낌이 틀려질 수가 있죠. 그럼 아래쪽으로 길게 뽑아 올렸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랑 반대의 방향이죠.
요거는 한열에 다 한번 넣어 볼까요? 이렇게 아래쪽 열로 획을 맞췄을 때, 그러면 아까랑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 획들이 위쪽으로 뻗어 있는 모습이 될 거예요. 위쪽으로. 그러면 받침이 있는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위로 올라갈 것이고, 받침이 없다 하더라도 획이 너무 일정하면 조금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되는 획들 중에서도 얇고 굵게 짧게 가늘게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글의 구도는 어떤 식으로 맞출지는 각자 스스로의 그 느낌대로 하시면 되고요. 내가 적었을 때 가장 예쁘게 생각되는 구도로 맞추시면 되세요. 그리고 똑같은 구도를 계속 고집하시는 것보다는 하나의 글귀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글귀로 여러 가지 구도를 맞춰서 글씨를 계속 연습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쪽에 붙는 구도랑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방금 전에 보신 그 구도랑 해서 조금 더 긴 글을 한번 표현해 볼까 해요. 유명한 시죠. 윤동주님의 별 해는 밤이라는 시 한 구절을 위쪽 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위쪽 구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쪽으로 열을 맞춰서 적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의 이제 길이는 서로 맞출 필요는 없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글씨 자체도 길게, 짧게, 또 길게 짧게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글의 구도가 좀 재밌게 표현이 나와요. 보통은 받침이 있으면 조금 더 길어지겠고, 받침이 없는 글자는 짧은 글씨가 되겠죠. 이쪽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서도 받침이 여러 번 나오겠지만 여기서도 길고 짧게 조금 더 길게 짧게 이렇게 나왔죠. 이런 글씨 전체적인 구도를 보시면서 글귀를 적어 내려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열을 맞췄어요. 아래쪽 열도 한번 맞춰볼게요. 그 열을 바꿔서 맞추실 때는 그 열에 맞는 그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밑에 받침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완전히 전부 배제를 하고 아래쪽 완전히 열을 바꿔버리면 여기 남는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글자가 전체적으로 하나로 뭉쳐 보이지 않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쪽 위쪽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쪽 핵이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 열도 이렇게 열이 맞아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빨랫줄 구도처럼 글씨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의 구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의 내용과 그리고 글귀에 따라서 구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글을 예를 들어서 중간으로 잡아서 하시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아까처럼 반대쪽에서 올라온다고 봤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의 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한 것보다는 이 글자의 의미와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도의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구도를 쓰지 않고 여기에 이 글자에 맞는 구도를 더 선택해서 쓰시는 거죠. 이렇게 느낌을 여러 가지로 보시고 그 다음에 구도를 맞춰서 적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반대쪽 위로 피어오르는 구도를 한번 적어볼까요? 나태주님이 유명한 시인 풀꽃의 일부분 적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래쪽 열을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오래. 오래.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거꾸로 보니까 잘 안 보이죠? 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나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같아. 적어볼까요? 네. 나도 그렇다. 이렇게. 네. 느낌이 또 좀 틀리죠? 위쪽에 붙어서 그 열을 맞춘 거랑 아래쪽에 맞춰서 적은 거랑은 느낌이 많이 틀려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어떤 글귀가 아래쪽에 맞는지 그런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받침이 많이 없는 것들은 받침이 많이 없는 글귀는 이렇게 구도를 잡고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받침이 조금 많은 글귀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잡아서 받침을 밑으로 많이 쭉쭉 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아니지만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구도를 만들고 아니면 좀 더 개성 있는 글씨체의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도로 적어보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제 말씀은 참고로만 하시고 서로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만족스러운 캘리그라피 구도를 만들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구도를 잡는 것 자체는 계속 해도 어려운 부분이시긴 해요. 처음부터 구도를 위쪽 빨래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잡거나 아래쪽으로 피어오른 느낌의 그 구도를 잡는 것보다는 중간으로 구도를 맞추고 좀 더 안정적인 글씨를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조금 익숙해지고 난 뒤에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구도가 잡혀 있는 상황이면 구도를 잡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글귀나 단어를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부각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차근차근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열을 좀 맞춰서 우리가 여기서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붙였으면 우리가 그 노트에 쓰는 거랑 동일한 느낌이 되니까 얘도 오래 보여야 사랑스럽다, 뭐 너도 그렇다를 열을 바꿔서 조금 적어주시든지 아니면 이게 너무 길면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연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글의 구도는 글귀도 중요하지만 그 작품의 종이, 내가 글씨를 쓸 공간도 아주 큰 영향을 주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가로에 종이가 놓여 있을 때 내가 이 부분을 글씨로 꽉 채운다고 한다면 여기에 어떤 부분 그리고 어떤 구도로 글씨를 넣어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로 부분, 그러니까 화선지에 글씨를 어느 정도 내가 작품 형식으로 채운다고 한다면 짧은 글귀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이렇게 임팩트 있게 크게 적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겠지만 글자가 긴 경우에라면 조금 말씀 틀리지겠죠. 그러면 내가 오른쪽 하단에 글귀를 놓을지,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놓을지, 그 다음에 가운데 가로로 놓을지는 스스로 판단을 해서 글씨를 넣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림이 들어갈 거라면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쪽 부분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치면 글씨를 쓸 공간은 이 부분이겠죠. 그러면 글씨를 세로로 이렇게 세로로 적게 되든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가로로 글귀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림 자체가 가운데 있다. 그림이 가운데 있는 종이에다 글씨를 쓰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또 배제하고 글씨를 적을 수가 없어요. 그림이 있는 부분과 글씨가 잘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랫줄 모양의 형식의 글씨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피어오르는 느낌의 글씨가 들어가든지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가령 여기 꽃이 막 이렇게 예쁘게 화려하게 있다고 쳤을 때 아까 그 풀꽃의 그 형식이 오래 보아야 예쁘다. 이렇게 들어간다면 조금 더 괜찮은 구도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붙이는 거는 아래쪽에 뭔가 글귀가 있다든지 그림이 있다든지 다른 배경이 있을 때는 위쪽으로 붙여서 적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글과 구도가 잘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작품지의 위치나 그리고 작품의 배경에 따라서 글귀가 또 구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예측하고 처음부터 글씨를 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작품을 어느 하나를 하고 그림을 같이 넣을 거라든지 아니면 배경이 있는 부분에 글씨를 넣을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구도를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구도를 잡고 있는 부분에서 가로 중간 구도 이렇게 조금 전까지 중간 구도로 했었고 그 다음에 빨랫줄 형식으로 위쪽으로 내려오는 구도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구도를 잡아봤다면 이제 캘리그래피의 좀 묘미라고 할 수 있죠. 좀 자유로운 구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유로운 구도라고 하시면 이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란히 글씨를 넣었다고 봤을 때 자유로운 구도는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 열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이 되겠죠. 쉬운 예로 우리가 계속 짧은 문장을 제일 처음에 쓴 그 내 삶의 최고인 당신입니다라는 그 글귀로 먼저 이렇게 한번 자유롭게 바꿔볼게요. 지그재그로 구도를 잡게 되면 글씨 간의 간격들이 오밀조밀하게 붙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혹시 그 예전부터 있었던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혹시 아시나요? 테트리스라는 게임은 혹시 젊으신 분들이 아시는데 이렇게 그 모양이 여러 가지인 그런 블럭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래쪽에 있는 블럭들을 이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끼워지는 그런 형태의 게임이 있어요.
아마 지금 조금 젊으신 분들이나 이제 저희 때의 분들은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이제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이렇게 잘 맞추면 아래쪽에 그 열들이 없어지면서 게임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테트리스의 구조처럼 우리가 글자를 자기의 그 열에 맞춰서, 글자의 모양에 맞춰서 지그재그로 맞추는 형식입니다. 설명보다는 바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죠? 내 삶의 최고는 당신입니다. 볼게요. 보시면 캘리그라피가 구성하고 있는 구도 중 가장 많이 쓰는 형태의 그 자유로운 구도로 표현이 되었어요. 같은 경우에 방향은 중간에 잘못 잡혔네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할 때 그 최고라는 단어랑 는 자체가 조사라다 보니까 이게 조금 좁게 이렇게 들어갔어요. 작게. 그리고 방향 다르게 이렇게. 문장을 구성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개성 있는 구도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다양성이 다분한 구도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나란히 열을 만들어서 구도를 잡았다면 이 부분을 조금 어그러뜨려서 지그재그 형식으로 글자를 배열을 맞추는 방법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써도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쓰면 조금 더 재밌는 표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쓰는 가로 배열의 그 열이 아닌 나만의 구도를 또 잡음으로써 전체적인 느낌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구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처음부터 이런 느낌의 그 구도를 잡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벽돌을 잘 쌓아서 올려놨을 때 한쪽이 조금 균형이 안 잡으면 이렇게 무너지는 듯한 느낌의 구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을 잘 살리면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구도를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 구도가 아닌 다른 느낌의 구도로도 글귀는 이제 바뀔 수가 있겠죠. 짧은 글귀로 하나 다른 걸 한번 써볼까요? 글귀를 당신은 당신은 언제나 푸른 봄을 닮았어요. 볼게요. 세 종이를 바꾸겠습니다. 가로 구도로 봤을 때 당신은 언제나
푸른 봄을 닮았어요. 이렇게 사연을 한번 구성해볼까요? 기본, 당신은 언제나 푸른 봄을 닮았어요. 이렇게 이게 제일 기본적인 구도입니다. 그쵸? 이거를 바꿔볼게요. 다시 이거를 당신은 언제나 푸른 봄을 나눠도 같은 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닮았어요. 그쵸? 그럼 여기서 바꿔지는 게 당신은 언제나 푸른 봄을 닮았어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완전 틀리죠? 아, 이러면 더 못. 이렇게 제일 처음에 안정적인 구도 조금 열을 배열을 조금 다르게 해서 여기서 완전 열을 바꿔서 적을게요. 어떤 느낌으로 다르지? 당신은 언제나 닮았어요. 이렇게 쓰면 딱 단조롭지만 깔끔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죠. 좀 바꿔볼게요. 요렇게 열을 조금 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빼서 구성해 보겠습니다. 푸른 닮았어요. 보시면 또 조금 다르게 열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빠져서 글씨가 표현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글 배열을 맞추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글씨를 부각을 시킬 부분을 조금 더 크고 길게 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해볼까요? 닮았어요. 좀 더 느낌이 다른
그 구도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저는 이 봄이라는 글자를 조금 더 부각시켜서 강조를 시켰죠. 이렇게 되면 글씨가 내가 이렇게 깔끔하게 쓰는 것도 좋지만 구도를 다르게 해서 쓰게 되면 아주 다른 느낌의 글을 쓸 수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캘리그라피의 구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글귀를 이렇게만 써야 되느냐?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것을 조금씩 응용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위쪽으로 한번 당겨볼까요? 이건 어떤 구도일까요? 아까 우리가 빨랫줄처럼 이렇게 위쪽으로 붙은 구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도를 할 때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물론 그 A4 용지 연습을 하시면서 자리가 비어 있는 곳을 글씨로 다 채우시기보다는 이렇게 하나의 하얀 종이에 내가 작품을 한다 생각을 하고 나머지를 여백을 두시면서 구도를 한번 잡아보시면 내 글씨가 조금 더 돋보이는 효과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연습을 하시면서 내가 구도를 잡는다고 하면 여기도 저기도 글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구도를 잡은 건지 잘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하실 때 내가 어느 정도 구도를 연습을 하신다 하시면 종이를 조금 아깝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A4 용지에다가 작품 형식으로 적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야 이 구도가 정말 괜찮은지 아니면 이상한지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이 글귀에 어울리는지 그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긴 종이에 이렇게 썼을 때 조금 더 느낌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배경에 여기 푸른꽃처럼 초록색, 연두색 꽃들이 들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면 조금 더 느낌이 괜찮은 캘리그라피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같은 글귀 한번 볼게요.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글씨의 구도를 잡아봤어요. 그러면 얘를 살짝 잡아서 없애볼까요? 아까 그 글씨가 있는 거랑 또 없을 때의 느낌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도 그 글씨를 잡으실 때는 빈 종이에 내가 어느 위치를 잘 잡아서 글씨의 구도를 글귀를 넣어 보시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내가 전체적으로 작품을 할 때 어느 위치에 글을 넣을지 그게 빨리빨리 되시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물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꽃을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옆에 초록색이나 뭐 노란색이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조금 더 작품이 돋보이겠죠. 글씨도 쓰실 때는 크게 작게 뭐 좀 더 중간 크기 좀 더 크게 이렇게 조금씩 조절하시면서 적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글귀를 내가 쓰고 싶은 글귀를 시라든지 아니면 책이라든지 거기서 하나씩 두 개씩 메모를 해 두셨다가 이제 이렇게 글씨 구도를 한번 잡아서 A4 용지든 혹시 하선지가 있으면 하선지든 이렇게 글씨를 표현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내가 그 캘리를 하면서 구도를 잡는 연습이 자연스럽게 되실 거예요. 이용 쓰실 때도 너무 연결되지 않게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끈이 아니라 온으로 볼 수도 있고 그쵸? 그쵸? 획을 쓰실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써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획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구도의 종류, 여러 가지 종류를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 구도를 적을 때 조금 재미있는 표현을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글씨를 약간 그림처럼 표현하는 방법이 캘리에는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꽃이라는 단어를 캘리처럼 캘리스럽게 이렇게 적어도 물론
예쁠 수 있지만 이 꽃이란 단어를 정말 실제 꽃 모양으로 만들어도 되게 재밌는 표현이 돼요. 꽃잎이 여러 장 있는 여기에 줄기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치읓을 넣어서 꽃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 꽃 모양이 한글 자음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글자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꽃보다 그대라는 글을 이렇게 썼을 때 거의 웬만한 사람들이 이 글자를 꽃이라고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에 아주 이건 재밌는 부분인데, 그림이 조금 들어가서 거기 비슷한 모양의 그 글자를 만들어내면 이게 다른 글자가 아니라 동일한 글자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같은 예로 별을 볼게요. 별. 별도 비읍 대신 별 모양을 넣는 거예요. 우성처럼 내려오는 핵. 이렇게 적는다고 해서 이걸 별로 안 읽는 사람이 많이 없으세요. 한글이 재밌는 점이 이 부분이에요. 보통은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말해서 별을 외국어로 스타라고 하잖아요. 스타. 봤을 때 여기에서 A 대신에 별을 넣게 되면 사실 느낌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보시는 분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 별을 A라고 읽는 분이 많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O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헷갈릴 수 있지만 어떤 그 단어에서 오해의 소지가,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 별 모양을 비읍이 아닌 오로 보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뭔가 딸려 나온 그 받침이 별이라는 글자를 아예 같이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글자에 그림을 넣어서 이 글 자체가, 이 단어 자체가 예를 들어 문장 자체가 온전히 그 글을 읽었음에도 전체적인 내가 그림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그건 좋은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캘리그라피는 감성을 표현하는 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다면 내가 그 글씨체가 사실 조금 못 쓰더라도, 내가 그 구도를 조금 못 맞추더라도, 획이 조금 안 이쁘게 써지더라도 전체적으로 느낌을 받았을 때 그 감정이 온전히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달해질 수가 있다면 그건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글자에다가 그림을 조금씩 첨가해서 이 글자를 조금 더 그 의미에 가깝게 감성적인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좀 재밌는 표현으로 하나를 더 해볼까요? 봄이라는 글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봄을 되게 많이 쓰는 단어죠. 봄, 꽃, 별, 산, 이런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봄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새싹이 이렇게 피어나는, 그리고 화분 느낌으로 이음을 이렇게.
이렇게 새싹 느낌으로 봄을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또 안에 이렇게 표현하면 약간 비읍의 느낌이 새싹의 느낌으로 되고 나머지 받침과 이 모음 때문에 봄이라는 글자를 연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글자를 한글 자음과 모음과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그림화해서 그 의미를 다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꽃도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조금 귀엽게 꽃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쵸? 새싹의 느낌이 봄의 느낌과 많이 비슷하니까. 또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시작되면 안 되는 붓끝을 세우고 쓰셔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물고기를 적어볼까요? 물고기. 물고기는 글자가 물고기의 글자를 어떤 식으로 그림화를 시켜볼까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밌는 물고기의 표현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적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사실 잘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이쁘다. 나 고기를 주고 그랬는데. 이게 물자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근데 나머지 뒤에 붙는 단어들 때문에 아, 이게 물고기의 물자구나라고 유추해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칼질처럼 긴 고기도 있겠죠? 쭉쭉. 이렇게 뽀글뽀글 물방울도 조금 그려놓고. 그러면 이 장을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자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뒤에 오는 단어들 때문에 아, 물고기의 물자를 저렇게 표현을 했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지 않으셔도 좋아요. 내가 이렇게 표현을 조금 심플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시는 방법대로 표현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표현을 하나 더 해볼까요? 밥을 해볼까요? 밥. 우리 매일 먹는 밥. 좀 있으면 또 점심 되죠? 밥은 어떤 식으로 보면 좋을까요? 표현해 볼게요. 밥그릇을 그립니다. 이렇게. 송골송골 밥알이 가득 찬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밥이라는 글자가 돼요.
밥그릇 자체가 비읍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밥이라는 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쵸? 더 좋은 거는 여기에 뭐 수저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핵을 만들어주면 이것도 괜찮겠죠? 그쵸? 수저 모양의 핵을 이렇게 공지가 이렇게 그거는 공지. 이렇게 표현을 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있고. 이건 또 멸치인데. 멸치도 물고기니까. 멸치 네. 이럴 때만 기심이 많고 멸치도. 또 다른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요? 한글이 재밌네 진짜. 한글이 정말 재밌어요. 재밌어. 네. 한글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기 때문에 재밌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이제 그 전시에서 그 켈리 전시를 봤을 때 되게 인상이 남는 그 작품이 한 작품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표현을 사실 정확하게 잘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식으로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냈냐면, 섬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바다에 이제 섬처럼 이렇게 시옷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섬이에요. 핵 하나가. 이렇게 섬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를 어떤 다른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핵을 엄청 이렇게 하나의 그림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봤을 때는 섬이라는 글자를 그렇게 그림화시켜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재밌는 표현으로 물고기 조금 밥 모양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핵들을 조금 더 바꿔서 조금 더 그림화시키고 전체적인 느낌이 우리 한글을 어떤 식으로 변화를 시킬지 그것도 어찌 보면 이거는 창작에 들어가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아이디어가 좋으면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글자를 그림화로 익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단어들을 문장에 또는 그 작품에 어떤 식으로 넣을지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꽃이든 봄이든 들어가는 단어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언뜻 생각난 게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 이 단어를 한번 그 글씨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그 밥 모양을 좀 넣어가지고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 그러면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 요렇게 넣든지 요걸 옆에 넣든지 구도는 원하시는 방향대로 넣으시면 되고 요 방향을 조금 더 지그재그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밥심이 좀 주가 돼야 되겠죠. 밥을 그림을 넣을 거기 때문에 그럼 밥이라는 글자를 가장 크게 눈에 확 띄게 그렇게 적을 거예요. 뽀글뽀글 가득 밥심이니까 가득 차야지 좋겠죠. 그러면 밥 안에
비읍하고 아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쵸? 심자는 십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밥심으로, 밥심이 크니까 밥심으로 산다. 이렇게 좀 더 재밌는 표현이 됐죠? 그냥 일반 밥심이라는 글자보다는 조금 더 재밌는 표현의 캘리그라피가 완성이 됐어요. 구도를 봤을 때는 산다를 조금 밑으로 빼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 밥심으로 해서 의로를 가운데로 놓고 산다를 밑으로 놔도 그렇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구도는 이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렇게 잡아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나는 유리그릇이다. 심자는 굳이 한문으로 안 적으셔도 돼요. 마음 심자는.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한국인 밥심으로 산다 이거를 다른 구도를 해서 몇 번 이렇게 그림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가장 많이 쓰는 꽃자를 우리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심플하게 많이 물고 글귀를 조금 길게 해볼까요? 꽃도 아닌데 내게서 꽃향기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꽃에 좀 강조를 할 건데 꽃이라는 단어가 2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때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꽃이라고 똑같이 꽃그림을 넣는다기보다는 2개 중에 하나만 내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그 꽃의 모양을 다르게 표현을 해보시면 좋아요. 물론 이제 꽃이라서 얘도 꽃 모양을 넣어도 되고 얘도 꽃 모양을 넣어도 되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긴 글에서 똑같은 디자인의 그림들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면 복잡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 하나만 정해서 표현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뒤에 있는 꽃에 조금 더 표현을 해볼게요. 배열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꽃도 아닌데 내게서 꽃 향기가 난다.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여기는 좀 바꿔주세요. 꽃도 아닌데 처음은 조금 동일하게 여기서 색이 반복적으로 내려올 때는 길이나 각도를 조금씩 다르게 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꽃향기죠?
아까 그렸던 동일한 꽃을 그려볼게요. 꽃수술. 꽃향기가 난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순서가 글귀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이 글귀를 이렇게 쭉 배열을 해보는 거예요. 배열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열을 나눠서 예를 들어서 이제 꽃도 아닌데 내게서 꽃향기 난다면 꽃도 아닌데 내게서 꽃향기가 난다. 이렇게 나눠보는 거죠. 그러면 열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열이 나눠질 거고 이거를 배열을 맞춰서 이렇게 조금 더 변형시켜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이 꽃을 부각을 시키고 싶다 하시면 이 꽃 부분을 조금 더 크게 맞추고 나머지를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이렇게 바꾸라고 하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했던 부분 배열 나란히 이렇게 맞춘 다음에 열을 바꿔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내가 글을 같은 글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이렇게 쓰셨을 때 괜찮은 구도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 글을 내가 좋아하는 글귀를 하나 갖고 왔다고 해서 그 글귀를 그대로 똑같이 바꾸게 된다면 그 정도에 이렇게 빨리 순발력이 생기신다면 상관없으시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캘리의 구도를 잡는 부분이 일반 서예라든지 다른 그림의 구도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구도를 변형을 해가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구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구도는 사실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번 연습하고 반복해서 나한테 맞는 글씨와 그 작품의 느낌을 잘 살려서 맞추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세요. 오늘 구도 맞추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구도를 활용하고 이제는 앞으로 그 긴 장문과 그리고 시 또는 내가 좋아하는 글귀 등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캘리그라피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